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그동안에 제가 계속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약본일 수도 있는데요. 건강이라는 주제라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질환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약을 이용하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능의학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시고 이것이 바로 내 몸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이 영상을 자꾸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기존 의학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고를 좀 넓혀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를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지식도 있고 편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서 하나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좀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집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안치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 기능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틀린 명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층이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분들은 1년에 하루 정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생일 때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갯가에서 풀 뜨다가 그걸 죽 써서 먹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다가 다 넘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먹을지 고민하시는 지금 세상을 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칼로리는 공급되다 보니까 내 몸 자체 내에서 이 칼로리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쪽에 관련된 시스템을 쓸 기회가 없죠. 우리 몸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쓰면서 우리 몸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몸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깨어나자마자 입에다 뭘 집어넣고 먹고,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칼로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저장을 해야 되고 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힘에 붙여서 결국에는 손을 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다 성인병들이에요.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 모든 것들, 또 염증이 올라가는 모든 것들도 다 이런 과잉한 칼로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침을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 아침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저녁을 금식하든지 해서 적어도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자꾸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게 건강에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고 노화된 세포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뭘 집어넣어 주니까 이게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화된 세포들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얘가 제대로 된 리제너레이션을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칼로리 제한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안치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 기능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틀린 명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층이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분들은 1년에 하루 정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생일 때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갯가에서 풀 뜨다가 그걸 죽 써서 먹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다가 다 넘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먹을지 고민하시는 지금 세상을 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칼로리는 공급되다 보니까 내 몸 자체 내에서 이 칼로리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쪽에 관련된 시스템을 쓸 기회가 없죠. 우리 몸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쓰면서 우리 몸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몸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깨어나자마자 입에다 뭘 집어넣고 먹고,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칼로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저장을 해야 되고 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힘에 붙여서 결국에는 손을 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다 성인병들이에요.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 모든 것들, 또 염증이 올라가는 모든 것들도 다 이런 과잉한 칼로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침을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난 아침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저녁을 금식하든지 해서 적어도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자꾸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게 건강에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고 노화된 세포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뭘 집어넣어 주니까 이게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화된 세포들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얘가 제대로 된 리제너레이션을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칼로리 제한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안칫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 기능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틀린 명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층이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분들은 1년에 하루 정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생일 때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갯가에서 풀 뜨다가 그걸 죽 써서 먹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다가 다 넘치기 때문에 그중에서 뭘 먹을지 고민하시는 지금 세상을 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칼로리는 공급되다 보니까 내 몸 자체 내에서 이 칼로리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쪽에 관련된 시스템을 쓸 기회가 없죠. 우리 몸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쓰면서 우리 몸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몸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깨어나자마자 입에다 뭘 집어넣고 먹고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칼로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저장을 해야 되고 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힘에 붙여서 결국에는 손을 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다 성인병들이에요.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 모든 것들 또 염증이 올라가는 모든 것들도 다 이런 과잉한 칼로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침을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난 아침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저녁을 금식하든지 해서 적어도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자꾸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게 건강에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고 노화된 세포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뭘 집어넣어 주니까 이게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화된 세포들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얘가 제대로 된 리제너레이션을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칼로리 제한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인데요.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은 인바디상에서 키하고 몸무게의 비율로 따졌을 때의 근육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근육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근육이 하는 일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를 공급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들어오면은 탱크가 크면은 거기다 저장했다가 또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지방은 늘어나면서 근육은 빠지세요. 그러면은 근육이 빠지니까 탱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조금만 과해도 얘를 탱크에다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이제 혈액 속에 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죠. 당뇨 환자들이 조절이 안 되는 대부분이 체중 관리를 할 때 근육은 자꾸 빠지면서 지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근육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료받다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인바디를 했을 때 근육은 증가하면서 지방이 빠지는 환자들은 예후가 되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높고 당뇨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인데요.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은 인바디상에서 키하고 몸무게의 비율로 따졌을 때의 근육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근육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근육이 하는 일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를 공급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들어오면은 탱크가 크면은 거기다 저장했다가 또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지방은 늘어나면서 근육은 빠지세요. 그러면은 근육이 빠지니까 탱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조금만 과해도 얘를 탱크에다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이제 혈액 속에 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죠. 당뇨 환자들이 조절이 안 되는 대부분이 체중 관리를 할 때 근육은 자꾸 빠지면서 지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근육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료받다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인바디를 했을 때 근육은 증가하면서 지방이 빠지는 환자들은 예후가 되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높고 당뇨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인데요.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은 인바디상에서 키하고 몸무게의 비율로 따졌을 때의 근육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근육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근육이 하는 일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를 공급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들어오면은 탱크가 크면은 거기다 저장했다가 또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지방은 늘어나면서 근육은 빠지세요. 그러면은 근육이 빠지니까 탱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조금만 과해도 얘를 탱크에다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이제 혈액 속에 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죠. 당뇨 환자들이 조절이 안 되는 대부분이 체중 관리를 할 때 근육은 자꾸 빠지면서 지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근육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료받다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인바디를 했을 때 근육은 증가하면서 지방이 빠지는 환자들은 예후가 되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높고 당뇨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단의 변화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의 수명이라는 게 최고로 많이 사셨던 분이 1000살 이상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큰 변화라는 게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온 지면을 물로 다 덮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대홍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대격변이라는 게 지구를 싸고 있던 큰 물층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사라지면서 지구의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요.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차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지만 그게 사라지면서 아주 극과 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고 적도지방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인체의 변화가 생겼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이 주로 채식과 씨 맺는 곡식과 과일 이런 것만 먹게 했거든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허락했던 게 육식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육식을 먹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수명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채소만 충분하게 섭취하고 씨면은 채소나 과일만 먹어도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됐고 그걸로도 충분히 내 몸을 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육식과 함께 갑자기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가,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 장수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들이 자꾸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증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식재료 요리 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뭐 그냥 생으로 고기를 먹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먹는 경우는 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때문에 못 하시니까 다 구워 먹는데, 그 과정에서 당화 반응과 함께 발암 유전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재료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 고기 요리집 가시면 다 고기를 태워서 주잖아요. 그래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브라우닝 과정이 맛있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건강상으로 볼 때는 그걸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거나 성인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지금 따지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B12 같은 경우에는 육고기에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아마도 야채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우리가 먹었을 때 장내에서 B12를 합성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도 풀을 먹었을 때 K1이 들어있는 풀을 먹었을 때 얘가 K2로 전환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과거 유전자의 인간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육고기에만 있는 영양소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고 영양학자나 기능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데, 창조과학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육고기가 없어도 충분하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식재료의 변화도 충분하게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가급적이면은 좋은 풀 먹이는
먹인 소고기나 자연에서 항생제 쓰지 않고 방부제 쓰지 않고 GMO 사료 쓰지 않고 이런 것들 잘 키워진 육고기가 있다면은 그거를 소량씩 단백질 섭취 목적으로 먹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배 터지게 먹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건강상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제한하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단의 변화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의 수명이라는 게 최고로 많이 사셨던 분이 1000살 이상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큰 변화라는 게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온 지면을 물로 다 덮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대홍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그 대격변이라는 게 지구를 싸고 있던 큰 물충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사라지면서 지구의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요.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차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지만 그게 사라지면서 아주 극과 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고 적도지방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인체의 변화가 생겼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이 주로 채식과 씨 맺는 곡식과 과일 이런 것만 먹게 했거든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허락했던 게 육식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육식을 먹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수명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채소만 충분하게 섭취하고 씨 맺는 채소나 과일만 먹어도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됐고 그걸로도 충분히 내 몸을 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육식과 함께 갑자기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가,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 장수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들이 자꾸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증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식재료 요리 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뭐 그냥 생으로 고기를 먹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먹는 경우는 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때문에 못 하시니까 다 구워 먹는데, 그 과정에서 당화 반응과 함께 발암 유전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재료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 고기 요리집 가시면 다 고기를 태워서 주잖아요. 그래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브라우닝 과정이 맛있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건강상으로 볼 때는 그걸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거나 성인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지금 따지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B12 같은 경우에는 육고기에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아마도 야채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우리가 먹었을 때 장내에서 B12를 합성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도 풀을 먹었을 때 K1이 들어있는 풀을 먹었을 때 얘가 K2로 전환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과거 유전자의 인간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육고기에만 있는 영양소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고 영양학자나 기능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데, 창조과학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육고기 없어도 충분하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식재료의 변화도 충분하게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가급적이면은 좋은 풀 먹인 소고기나 자연에서 항생제 쓰지 않고 방부제 쓰지 않고 GMO 사료 쓰지 않고 이런 것들 잘 키워진 육고기가 있다면은 그거를 소량씩 단백질 섭취 목적으로 먹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배 터지게 먹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건강상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제한하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단의 변화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의 수명이라는 게 최고로 많이 사셨던 분이 1000살 이상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큰 변화라는 게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온 지면을 물로 다 덮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대홍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그 대격변이라는 게 지구를 싸고 있던 큰 물충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사라지면서 지구의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요.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차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지만 그게 사라지면서 아주 극과 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고 적도지방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인체의 변화가 생겼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이 주로 채식과 씨 맺는 곡식과 과일 이런 것만 먹게 했거든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허락했던 게 육식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육식을 먹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수명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채소만 충분하게 섭취하고 씨 맺는 채소나 과일만 먹어도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됐고 그걸로도 충분히 내 몸을 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육식과 함께 갑자기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가, 육식을 많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 장수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들이 자꾸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증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식재료 요리 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뭐 그냥 생으로 고기를 먹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먹는 경우는 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때문에 못 하시니까 다 구워 먹는데, 그 과정에서 당화 반응과 함께 발암 유전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재료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 고기 요리집 가시면 다 고기를 태워서 주잖아요. 그래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브라우닝 과정이 맛있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건강상으로 볼 때는 그걸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거나 성인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지금 따지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B12 같은 경우에는 육고기에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아마도 야채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우리가 먹었을 때 장내에서 B12를 합성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도 풀을 먹었을 때 K1이 들어있는 풀을 먹었을 때 얘가 K2로 전환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과거 유전자의 인간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육고기에만 있는 영양소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고 영양학자나 기능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데, 창조과학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육고기가 없어도 충분하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식재료의 변화도 충분하게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가급적이면은 좋은 풀 먹인 소고기나 자연에서 항생제 쓰지 않고 방부제 쓰지 않고 GMO 사료 쓰지 않고 이런 것들 잘 키워진 육고기가 있다면은 그거를 소량씩 단백질 섭취 목적으로 먹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배 터지게 먹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건강상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제한하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오염이죠. 과거의 오염물질과 지금 오염물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뭐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의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실제 사망에 이르신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영화화해서 만든 게 있는데, 시간 나실 때 넷플릭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섭취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오염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노출됐을 때 우리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요즘은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환경 호르몬까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그 외에는 또 미생물까지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댓글 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집어넣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프지 않고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병원의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의사지만 저도 너무나 병원이 싫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것 자체를 너무 싫기 때문에 70대 80대 돼서도 내가 병에 걸리면은 나는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저도 공부하면서 내 몸 관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오염이죠. 과거의 오염물질과 지금 오염물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뭐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의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실제 사망에 이르신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영화화해서 만든 게 있는데, 시간 나실 때 넷플릭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섭취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오염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노출됐을 때 우리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요즘은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환경 호르몬까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그 외에는 또 미생물까지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댓글 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집어넣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프지 않고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병원의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의사지만 저도 너무나 병원이 싫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것 자체를 너무 싫기 때문에 70대 80대 돼서도 내가 병에 걸리면은 나는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저도 공부하면서 내 몸 관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오염이죠. 과거의 오염물질과 지금 오염물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뭐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의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실제 사망에 이르신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영화화해서 만든 게 있는데 시간 나실 때 넷플릭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섭취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오염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노출됐을 때 우리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요즘은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환경 호르몬까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그 외에는 또 미생물까지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댓글 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집어넣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프지 않고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병원의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의사지만 저도 너무나 병원이 싫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것 자체를 너무 싫기 때문에 70대 80대 돼서도 내가 병에 걸리면은 나는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저도 공부하면서 내 몸 관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소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뭐 정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게 당연히 모든 노화 과정에서는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20대에 위장에서 분비하는 소화액과 위산과 또는 소화 효소제 이 모든 양들이 나이가 한 50대가 되면은 20대에 비해서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환자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요즘 소화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소화가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기능의학 검사를 해보면 위장 기능이 떨어진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검사상에서는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환자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불편한 거 없으니까 소화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능의학자가 얘기하는 소화와 환자들이 생각하는 소화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하거나 뭐 쓰리거나 아프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없고 먹었을 때 전혀 못 느낀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이제 소화가 잘 됐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기능의학자가 바라볼 때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요거 연필을 예를 들게요. 이 연필이 여러분이 드신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위장에서 얘를 요만큼씩 잘게 잘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쪼개 놓으면은 이 쪼갠 게 소장과 대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흡수가 돼서 얘를 영양소로 쓰겠죠. 그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 사람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잘 되는 몸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었는데 쪼갤 때 이렇게밖에 못 쪼개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쪼개고 누구는 이렇게 쪼개는데 이렇게 크게 쪼개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영양소로 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거는 또 다른 이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누구는 영양소의 충분한 공급을 받는 데 비해서 누구는 알러지 반응이 면역 반응과 함께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이 나빠지고 장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문제와 함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잡아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나는 속이 불편한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검사를 통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게 판독이 되시면은 그때부터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음식을 차려놓고 바로 먹지 않는다. 쳐다보고서 한 3분 있는다. 이거 명심하시고 3분이 길다 싶으면 1분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쳐다보고 냄새 맡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고 이 모든 시간과 함께 음식을 받아줄 몸의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밥 먹기 전에 식초물이라든지 발사믹 식초라든지 오이 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에다 넣고 열심히 씹으면서 위장이 이제 음식을 받아줄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밥하고 반찬을 될 수 있으면 따로따로 씹는 게 좋은데 같이 씹는다고
씹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교반이 되고 충분하게 다 씹힐 때까지 100번 이상을 열심히 씹은 다음에 삼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지 내가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쓸 수 있는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충 씹고 우거우거 하고 집어넣어 주면은 이거는 영양소가 아닌 이물질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면은 일단 소화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이제 위장 기능이 나빠서 오신 분들 치료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 점막 세포하고 모든 조직학적인 레벨까지 다 정상화되려면은 최소 1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서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지, 조금 한두 달 치료받고서는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좀 좋아졌나 보다, 이제 뭐 옛날처럼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이러시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소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뭐 정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게, 당연히 모든 노화 과정에서는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20대에 위장에서 분비하는 소화액과 위산과 또는 소화 효소제 이 모든 양들이 나이가 한 50대가 되면은 20대에 비해서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환자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요즘 소화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소화가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기능의학 검사를 해보면 위장 기능이 떨어진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검사상에서는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환자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불편한 거 없으니까 소화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능의학자가 얘기하는 소화와 환자들이 생각하는 소화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하거나 뭐 쓰리거나 아프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없고 먹었을 때 전혀 못 느낀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이제 소화가 잘 됐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기능의학자가 바라볼 때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요거 연필을 예를 들게요. 이 연필이 여러분이 드신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위장에서 얘를 요만큼씩 잘게 잘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쪼개 놓으면은 이 쪼갠 게 소장과 대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흡수가 돼서 얘를 영양소로 쓰겠죠. 그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 사람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잘 되는 몸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었는데 쪼갤 때 이렇게밖에 못 쪼개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쪼개고 누구는 이렇게 쪼개는데, 이렇게 크게 쪼개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영양소로 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거는 또 다른 이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누구는 영양소의 충분한 공급을 받는 데 비해서 누구는 알러지 반응이 면역 반응과 함께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문제와 함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잡아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나는 속이 불편한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검사를 통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게 판독이 되시면은 그때부터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음식을 차려놓고 바로 먹지 않는다. 쳐다보고서 한 3분 있는다. 이거 명심하시고, 3분이 길다 싶으면 1분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쳐다보고 냄새 맡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고, 이 모든 시간과 함께 음식을 받아줄 몸의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밥 먹기 전에 식초물이라든지 발사믹 식초라든지 오이 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에다 넣고 열심히 씹으면서 위장이 이제 음식을 받아줄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밥하고 반찬을 될 수 있으면 따로따로 씹는 게 좋은데, 같이 씹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교반이 되고 충분하게 다 씹힐 때까지 100번 이상을 열심히 씹은 다음에 삼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지 내가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쓸 수 있는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충 씹고 우거우거 하고 집어넣어 주면은 이거는 영양소가 아닌 이물질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면은 일단 소화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이제 위장 기능이 나빠서 오신 분들 치료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 점막 세포하고 모든 조직학적인 레벨까지 다 정상화되려면은 최소 1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서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지, 조금 한두 달 치료받고서는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좀 좋아졌나 보다, 이제 뭐 옛날처럼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이러시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소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뭐 정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게, 당연히 모든 노화 과정에서는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20대에 위장에서 분비하는 소화
소화액과 위산과 또는 소화 효소제 이 모든 양들이 나이가 한 50대가 되면은 20대에 비해서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환자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요즘 소화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소화가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기능학 검사를 해보면 위장 기능이 떨어진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검사상에서는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환자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불편한 거 없으니까 소화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능학자가 얘기하는 소화와 환자들이 생각하는 소화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하거나 뭐 쓰리거나 아프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없고 먹었을 때 전혀 못 느낀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이제 소화가 잘 됐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기능학자가 바라볼 때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요거 연필을 예를 들게요. 이 연필이 여러분이 드신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위장에서 얘를 요만큼씩 잘게 잘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쪼개 놓으면은 이 쪼갠 게 소장과 대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흡수가 돼서 얘를 영양소로 쓰겠죠. 그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 사람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잘 되는 몸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었는데 쪼갤 때 이렇게밖에 못 쪼개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쪼개고 누구는 이렇게 쪼개는데 이렇게 크게 쪼개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영양소로 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거는 또 다른 이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누구는 영양소의 충분한 공급을 받는 데 비해서 누구는 알러지 반응이 면역 반응과 함께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문제와 함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잡아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나는 속이 불편한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검사를 통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게 판독이 되시면은 그때부터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음식을 차려놓고 바로 먹지 않는다. 쳐다보고서 한 3분 있는다. 이거 명심하시고 3분이 길다 싶으면 1분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쳐다보고 냄새 맡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고 이 모든 시간과 함께 음식을 받아줄 몸의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밥 먹기 전에 식초물이라든지 발사믹 식초라든지 오이 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에다 넣고 열심히 씹으면서 위장이 이제 음식을 받아줄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밥하고 반찬을 될 수 있으면 따로따로 씹는 게 좋은데 같이 씹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교반이 되고 충분하게 다 씹힐 때까지 100번 이상을 열심히 씹은 다음에 삼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지 내가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쓸 수 있는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충 씹고 우거우거 하고 집어넣어 주면은 이거는 영양소가 아닌 이물질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면은 일단 소화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이제 위장 기능이 나빠서 오신 분들 치료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 점막 세포하고 모든 조직학적인 레벨까지 다 정상화되려면 최소 1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서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지 조금 한두 달 치료받고서는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좀 좋아졌나 보다. 이제 뭐 옛날처럼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이러시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과일 좋은 음식이고 식재료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프럭토즈라고 하는 이 과당은요 실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당 검사할 때 나오는 당 있잖아요. 그 당에 비해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과당이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간에서는 이 과당을 제대로 프로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로딩으로 작용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서 이제 지방, 리포제네시스라고 해서 지방을 만드는 그 비율이 과당 같은 경우에는 40배까지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열심히 드셨고요. 밥을 다 드신 다음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포도당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과당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당을 갖다가 어떻게 프로세스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뭘로 한다? 네, 다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올라오는 칼로리는 계속 오버해서 들어오니까 얘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지방으로 저장하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순서를 바꾸시는 게 맞고요. 이제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게 더 낫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먹는 밥의 양도 내가 먹었던 과일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줄여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반찬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과일을 대하는 태도고
하고, 과거에는 철 따라 나오는 과일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우스도 없었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배하겠어요? 그냥 그 철에 나와야지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서 사시사철 다 나오니까 온 집안에 과일이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검사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럼 과일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저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많이 먹어요. 야채 과일 많이 먹어. 이렇게 밥보다는 과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신 분들 중에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방간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드신다면은 종류 중 하나를 골라서 그날은 뭐 사과를 먹는다. 그럼 사과를 반쪽을 내서 부부가 나눠 드시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사과 말고 다른 과일 먹겠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살구나 자두 나온다. 그러면 그거 한두 개 정도 먹고 끝. 그 이상 드시면 안 되고. 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한 박스 갖다 놓고서는 하룻밤에 그 반 박스 먹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좋은 비타민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C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니까 과일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불가능하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과일을 과일 좋은 음식이고 식재료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프럭토즈라고 하는 이 과당은요 실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당 검사할 때 나오는 당 있잖아요. 그 당에 비해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과당이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간에서는 이 과당을 제대로 프로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로딩으로 작용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서 이제 지방, 리포제네시스라고 해서 지방을 만드는 그 비율이 과당 같은 경우에는 40배까지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열심히 드셨고요. 밥을 다 드신 다음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포도당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과당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당을 갖다가 어떻게 프로세스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뭘로 한다? 네, 다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올라오는 칼로리는 계속 오버해서 들어오니까 얘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지방으로 저장하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순서를 바꾸시는 게 맞고요. 이제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게 더 낫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먹는 밥의 양도 내가 먹었던 과일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줄여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반찬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과일을 대하는 태도고 과거에는 철 따라 나오는 과일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우스도 없었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배하겠어요? 그냥 그 철에 나와야지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서 사시사철 다 나오니까 온 집안에 과일이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검사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럼 과일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저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많이 먹어요. 야채 과일 많이 먹어. 이렇게 밥보다는 과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신 분들 중에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방간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드신다면은 종류 중 하나를 골라서 그날은 뭐 사과를 먹는다. 그럼 사과를 반쪽을 내서 부부가 나눠 드시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사과 말고 다른 과일 먹겠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살구나 자두 나온다. 그러면 그거 한두 개 정도 먹고 끝. 그 이상 드시면 안 되고. 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한 박스 갖다 놓고서는 하룻밤에 그 반 박스 먹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좋은 비타민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C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니까 과일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불가능하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과일을 과일 좋은 음식이고 식재료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프럭토즈라고 하는 이 과당은요 실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당 검사할 때 나오는 당 있잖아요. 그 당에 비해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과당이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간에서는 이 과당을 제대로 프로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로딩으로 작용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서 이제 지방, 리포제네시스라고 해서 지방을 만드는 그 비율이 과당 같은 경우에는 40배까지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열심히 드셨고요. 밥을 다 드신 다음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포도당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과당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당을 갖다가 어떻게 프로세스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뭘로 한다? 네, 다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올라오는 칼로리는 계속 오버해서 들어오니까 얘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지방으로 저장하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순서를 바꾸시는 게 맞고요. 이제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게 더 낫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먹는 밥의 양도 내가 먹었던 과일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줄여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반찬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과일을 대하는 태도고, 과거에는 철 따라 나오는 과일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우스도 없었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배하겠어요? 그냥 그 철에 나와야지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서 사시사철 다 나오니까 온 집안에 과일이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검사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럼 과일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저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많이 먹어요. 야채 과일 많이 먹어. 이렇게 밥보다는 과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신 분들 중에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방간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드신다면은 종류 중 하나를 골라서 그날은 뭐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사과를 반쪽을 내서 부부가 나눠 드시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사과 말고 다른 과일 먹겠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살구나 자두 나온다. 그러면 그거 한두 개 정도 먹고 끝. 그 이상 드시면 안 되고. 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한 박스 갖다 놓고서는 하룻밤에 그 반 박스 먹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좋은 비타민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C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니까 과일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불가능하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 패러독스를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건데, 어떤 의사들은 지방을 제3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충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얘를 다른 데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하는 공간 중에 제일 아이디얼하면서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장기가 바로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장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마른 사람들이 오히려 팝스 물질이라든지 환경 오염에 노출됐을 때 이분이 겪게 되는 몸의 로딩은 훨씬 더 뚱뚱하신 분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마르신 분이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관리를 잘할 때 얘기지, 오히려 오염된 물질을 자꾸 폭로하고 있다면 훨씬 더 몸이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뚱뚱하신 분들은 이제 저장할 곳이 많으니까 많이 저장할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지방이 많아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로딩도 따로 있습니다. 혈액학적인 로딩, 이제 피를 돌려야 될 때도 로딩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을수록 당뇨라든지 다른 대사질환이 생길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좋죠. 그 대신 얘를 저장하는 공간 면에서는 마른 분보다는 뚱뚱한 분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한테 자꾸 다이어트를 요구하거나 어떤 병원에 가면은 당신이 과체중이고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살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억지로 너무 단기간 내에 빨리 빼려고 하는 건 옳지 않고요. 차근차근히 내가 이 지방에 쌓아놓은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 몸이 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독하면서 이게 살이 빠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단기간 내에 지방을 빨리 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현 반응 같은 이상한 피부 반응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위해서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연세 드신 분이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할 때는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능의학병을 찾아서 빨리 해독 치료 받으시고 빨리 내 몸을 잘 해독해서 정상적인 몸을 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서 체중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지방 패러독스를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건데, 어떤 의사들은 지방을 제3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충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얘를 다른 데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하는 공간 중에 제일 아이디얼하면서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장기가 바로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장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마른 사람들이 오히려 팝스 물질이라든지 환경 오염에 노출됐을 때 이분이 겪게 되는 몸의 로딩은 훨씬 더 뚱뚱하신 분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마르신 분이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관리를 잘할 때 얘기지, 오히려 오염된 물질을 자꾸 폭로하고 있다면 훨씬 더 몸이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뚱뚱하신 분들은 이제 저장할 곳이 많으니까 많이 저장할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지방이 많아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로딩도 따로 있습니다. 혈액학적인 로딩, 이제 피를 돌려야 될 때도 로딩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을수록 당뇨라든지 다른 대사질환이 생길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좋죠. 그 대신 얘를 저장하는 공간 면에서는 마른 분보다는 뚱뚱한 분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한테 자꾸 다이어트를 요구하거나 어떤 병원에 가면은 당신이 과체중이고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살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억지로 너무 단기간 내에 빨리 빼려고 하는 건 옳지 않고요. 차근차근히 내가 이 지방에 쌓아놓은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 몸이 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독하면서 이게 살이 빠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단기간 내에 지방을 빨리 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현 반응 같은 이상한 피부 반응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위해서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연세 드신 분이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할 때는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능의학병을 찾아서 빨리 해독 치료 받으시고 빨리 내 몸을 잘 해독해서 정상적인 몸을 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서 체중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방 패러독스를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건데, 어떤 의사들은 지방을 제3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충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얘를 다른 데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하는 공간 중에 제일 아이디얼하면서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장기가 바로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장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마른 사람들이 오히려 팝스 물질이라든지 환경 오염에 노출됐을 때 이분이 겪게 되는 몸의 로딩은 훨씬 더 뚱뚱하신 분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마르신 분이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관리를 잘할 때 얘기지, 오히려 오염된 물질을 자꾸 폭로하고 있다면 훨씬 더 몸이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뚱뚱하신 분들은 이제 저장할 곳이 많으니까 많이 저장할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지방이 많아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로딩도 따로 있습니다. 혈액학적인 로딩, 이제 피를 돌려야 될 때도 로딩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을수록 당뇨라든지 다른 대사질환이 생길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좋죠. 그 대신 얘를 저장하는 공간 면에서는 마른 분보다는 뚱뚱한 분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한테 자꾸 다이어트를 요구하거나 어떤 병원에 가면은 당신이 과체중이고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살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억지로 너무 단기간 내에 빨리 빼려고 하는 건 옳지 않고요. 차근차근히 내가 이 지방에 쌓아놓은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 몸이 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독하면서 이게 살이 빠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단기간 내에 지방을 빨리 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현 반응 같은 이상한 피부 반응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위해서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연세 드신 분이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할 때는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능의학병을 찾아서 빨리 해독 치료 받으시고 빨리 내 몸을 잘 해독해서 정상적인 몸을 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서 체중 관리가 돼야 됩니다.